네, 2월 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참 애매하죠. 애매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치고 나가는 강력한 힘이 빵 하고 들어오진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00달러 주변에서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보다 지금 박스권 횡보의 그 폭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42,600달러 부근인데 이 부근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4,000달러까지 뚫어주면 이제 한 5만 달러까지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고, 20일 지수 이동 평균 밑으로 빠지면 다시 4만 달러 부근으로 후퇴할 가능성, 차트적으로는 워낙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반등을 해줘서 한 35,000달러까지 빠져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 상황까지 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62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의미 있는 변동성은 아직 없습니다. 52%대 중반에서 자리하면서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엄청 높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는 힘이 조금 나와줘야 비트코인 중심의 강세 랠리가 진행될 수 있는데, 그거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앨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비트코인 데일리 차트예요. 데일리 차트에서 불페런트 패턴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 지금 상단 저항에 올라서려는 상태.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돌파 지지를 확인해 준다라면 한 방 더 나아갈 수 있다. 어디까지? 44,000달러 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지금 44,000달러 돌파 여부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티브 코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지속은 하고는 있지만 이 44,000달러에서 48,000달러 요 구간에서 중요한 저항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 이 모멘텀 지표를 보면 추가 상승 전에 이 잠재적인 하락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건 우리가 수십 번 짚어봤던 내용이죠. 최악의 경우에는 35,000달러 정도까지도 후퇴할 수 있고, 진짜 더 빠지면은 28,000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는 상황. 물론 그렇게까지는 조정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은 가지고는 있는데,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우리 같은 개미들이 아주 간편하게 예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가능성, 시나리오들을 여러 개를 놓고 나의 투자 스탠스와 맞물려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현명한, 슬기로운 개미 생활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는 15,500달러 바닥을 찍은 뒤에, 그러니까 지금 이때 FTX 터졌을 때잖아요. 그 찍고 나서 박스권 횡보를 보였던 거, 주간 차트 기준으로 주간 박스권 흐름을 보였던 게 이번이 지금 네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마어마한 약세장이 이어졌었던 요 시기가 30주 30주 동안 약세장이 이어졌었고, 박스권 횡보가 이어졌었고, 두 번째는 8주, 그리고 지금 9주째 박스권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박스권 횡보 다지기를 잘 해주고 돌파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몇 주에 걸쳐서 한번 푹 하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어디까지? 전고 돌파. 이런 얘기를 지금 맥락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지금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출시 이후에 직접적으로 시장 현물 가격을 압박을 했던 게 GBTC의 매도 압력이었잖아요. 환매를 통한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압박을 했고, 이를 통해서 20% 정도 조정을 받았었던 건데, 지금 GBTC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47만 2,345개, 현물 ETF 출시 이후에 14만 7,792개가 순 유출됐습니다. 빠져나갔긴 많이 빠져나갔고, 지금 추세적으로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큰 악재 하나는 사그러졌다. 물론 동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되는 양도 같이 감소를 하고 있어서 이른바 오픈빨, 이 오픈빨도 조금 힘이 빠졌다, 이렇게 조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눈에 띄는 거는 블랙록과 피델리티인 것 같아요. 지금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이 쓸어 담는 양이 속도가 너무 많고 빨라요. 그래서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자산 유입량이 32억 달러, 그래서 전체 ETF 자산 유입 상위 5위에 랭크가 됐고,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27억 달러 규모 상위 8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아직 출시 한 달도 안 됐는데 ETF 자산 유입에서 상위 5위, 상위 8위, 10위 안에 지금 두 곳이 이름을 올리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지금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온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좀 더 기대감을 중장기적으로는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지금 보유량을 비트코인 수량으로 따지면 블랙록이 7만 5천 개를 보유하고 있고, 블랙록과 피델리티를 모두 합하면 13만 4천 개 이상, 57억 달러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물량을 지금 14만 4천 개가 간단치가 아닌 게,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9만 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한두 달만 더 지나면 지금 속도로 쓸어 담는다라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유입된다라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는 상장 기업의 순위 랭킹 자체가 완전히 지각 변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게 눈치가 보였는지 어쨌는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월 한 달 동안 또 엄청 매수를 했더라고요. 비트코인 850개, 3,720만 달러 규모를 추가로 매수를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 총 보유량이 19만 개로 늘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열심히 모으곤 있지만 지금 속도와 규모 자체가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엄청 빠르다라는 거 우리가 좀 선명하게 체감이 좀 되죠. 스탁머니 리잘드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반감기는 일단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높이는 것이고 항상 언제나 큰 상승장의 시작점이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35,000달러까지도 도달할 수도 있겠지만 6개월 뒤에는 지금보다 10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6개월 뒤에 지금 전고 돌파하고 신고가를 만들어낼 거라는 얘기인 건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있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과거 역사를 보면 세 번의 반감기를 거치면서 반감기 이후 1년 반 정도 뒤에 새로운 고점이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신고가가 만들어지고 내년에 어마어마한 가격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는 거, 비트코인 현물 ETF. 뭐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반감기 랠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 패턴보다 조금 더 굉장히 선명한 강세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도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크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더라고요. 2달 뒤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일 채굴량이 지금 하루 900개 정도에서 450개로 줄어든다. 마이클 세일러는 추매를 이어가고 있고, 홍콩, 한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개인 또 고래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복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 게리 겐슬러 만나러 지금 미국 간다라는 거잖아요. 가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뭐 이런 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도 주도권 잡고 할 수 있는 건데 참 아쉽죠. 지금 홍콩에서는 빠르면 2월 안에도 중국 춘절 이후에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짙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또 거래소가 또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뭐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국내 거래소지만 글로벌 거래소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해도 약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정도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아시아의 크립토 허브가 사실은 우리나라,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가 그런 욕심이 좀 강했고,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를 백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혁신적인 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해서, 적어도 글로벌하게 봤을 때 넘버원이 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아시아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있잖아요. 싱가포르랑 홍콩만 제끼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홍콩에도 여러모로 조금 밀리게 되는 그런 양상이어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분, 암호화폐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물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기꾼 놈들이 너무 많아요. 예, 사기꾼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뭐 암호화폐 투자한다 이런 표현보다 코인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직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치는 놈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정부의 어떤 이 암호화폐 산업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방향성 자체가 규제 위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도권을 잡는 싸움에서는 조금 뒤처지는 느낌,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느껴지는데, 물론 이제 투자자 보호라는 어떤 명분 아래 지금 사기꾼 놈들을 때려잡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이제 7월 이후부터는 재밌는 상황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 좀 아쉽죠. 지금 홍콩보다 사실 우리나라가 먼저 좀 주도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회사의 자회사들이 해외에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어떤 암호화폐 관련 ETF 상품들을 이미 많이 출시를 했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출시를 해서 상품 거래를 하고 있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ETF 출시해서 잘 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쟁력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국내 시장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해외 자본도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비전을 그려야 되는 건데, 여전히 수출 제조업 중심으로만 과거에 좀 묶여 있죠. 그래서 수출량 줄어들었다 막 하면 막 다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뭔가 이렇게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여전히 조금 발목이 잡혀 있다. 여전히 삼성만 바라보고 있는 멍청한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그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다라고 외국에 있는 분석가가 얘기를 하니까 괜히 조금 정부 하고 있는 거 보면 좀 열받아가지고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마르쿠스 틸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연말까지 7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요. 거시경제 환경, 통화정책 완화, 미국의 대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이런 것들이 거시경제 환경과 이 통화정책 완화라는 건 이제 금리 인하 이슈를 얘기하는 거고, 미국 대선, 지금 누가 되든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훨씬 더 규제 완화의 어떤 방향성을 가질 확률이 매우 높다. 이게 어떤 뭐랄까 기정사실처럼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트럼프 자체는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친화적인 정책 공약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 일단 본인 자체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돈을 좀 벌었고 재밌는 사람이에요, 되게. 그래서 이번 대선 결과가 조금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규제 흐름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거는 이제 뭐 얘기 끝났고, 그래서 이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은 5월이나 6월쯤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데다가 성장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5월, 6월쯤에는 금리 인하 할 거야. 첫 번째 금리 인하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역사적인 강세장을 일으켰던 반감기, 또 미국 대선, 이 두 가지 포인트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말까지 7만 달러, 뭐 가능성이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에 금리 인하 당장 계획 없다, 뭐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이거는 뭐 3월 달에 계획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특히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짚어봤지만 3월 달까지는 이 데이터를 바라볼 게 별게 없어요. 별게 몇 개 안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특히 지금 미국에서 다시 한번 금융 시스템 위기의 어떤 조짐 같은 게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약간 시장에 약간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돈을 조금 푸는 그런 정책을 대놓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 드라고시 ETC 그룹 연구 책임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5월 금리 인하 이후에 암호화폐는 상승을 시작을 할 것이다. 지역은행 위기로 인한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참 어려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경제 자체가 어떤 시스템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허술하다.
이런 걸 우리가 여러 번 느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약간 회의론적인 시각을 통해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 이제 곧 될 거고, 그걸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NYCB가 지금 문제잖아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지금 등급도 강등되고 주가 연일 빠지고 있는데, 아서헤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NYCB 주가를 보면 지금 구제금융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구제금융이 단행되면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조금 굉장히 숫자가 전폭적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갸우뚱할 수 있는 숫자인데, 숫자 자체는. 그런데 우리가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 금융 시스템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으로 수요가 몰렸다라는 거, 그게 지난해 3월에 비트코인 반등의 절대적인 동력이었다라는 거, 우리는 그걸 또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NYCB 같은 경우에는 피치가 트리플 B에서 트리플 B 마이너스로 신용 등급도 까버렸습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 상각 손실, 이로 인한 은행 유동성과 수익성 악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상업용 부동산. 와, 무시무시하죠. 지금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작년 한 상반기부터 우리가 여러 차례 짚어봤던 건데, 한 번 터지면은 줄줄이 지금 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PF, 뭐 태형건설 이런 데가 지금 무너지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에서 뭔가 상징적인 지금 시그널 하나가 등장해 준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점은 굉장히 조금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죠. 특히 NYCB 같은 경우에는 4일 연속 두 자릿수로 주가가 지금 폭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 상황이 재현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리스크 해치,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기대감들도 지금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질질 끌지는 못할 거야. 그런 어떤 배경 재료 가운데 하나로도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1월 달에 시장 분위기가 참 좋긴 좋았어요.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있다 보니까 현물 거래량이 1조 4천억 달러, 19개월 최고치를 찍었고, 물론 이제 2021년 강세장 수준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2021년 강세장 거래량 그때 수준으로 육박하는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도 지금 제시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